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온디 시청자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에 다 평안하신지요? 한동안 비가 참 많이 와 가지고 날씨도 흐렸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 가물어서 걱정했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또 걱정되더라고요. 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또 수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으신 또 우리 많은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심심한 또 위로를 또 전하고요. 빨리 수해 복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고도근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좀 줘 봤는데요. 고도근시 이 실명의 경고등이 커지다. 조금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고도근시가 단순히 눈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경학적인 측면에서 근시가 우리 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사진인데요. 옛날 네이처에 실린 사진인데요. 그 마이오피아 붐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이오피아가 근시라는 것의 이제 영어고요. 그다음에 붐 뭔가 확 퍼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은 다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다 안경을 끼고 있죠. 근데 이게 청소년만의 문제일까요? 이 사춘기 아이들 청소년 되면 눈 나빠지는데 청소년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까지도 이렇게 눈이 나빠서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뭐 안경 끼고 있지만은 굉장히 안경 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근시 유병률인데요. 근시 유병률을 보시면은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우리나라 해 가지고 거의 지금 보시면은 이 1930년 50 년대에는 뭐 그 유병률이 한 30% 40% 되던 것들이 지금 2010년 올라가면 거의 80, 90% 정도 이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 자료도 있는데 저희 나라 자료 그러니까 징병 자료죠. 신체 검사를 받는 사람들 20대 젊은 사람들 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근시 유병률은 무려 90% 가까이 된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경을 안 끼면은 되게 이상한 거죠.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무려 전 국민의 80에서 90% 가까이 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신문에서까지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교육열에 빠진 한국, 근시의 덫에 걸렸다. 이 시력장애 사회적 부담될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근시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친 이제 근거리 작업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지 못하고 많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시 유병률도 늘고 있다는 한 보고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신체 검사를 분석해 봤더니 19세 남성의 96.5%가 근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 무서운 거는 이 중에서도 21%가 근시라는 거죠. 근데 고도근시라는 거죠. 고도근시는 단순 근시와 다릅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마이너스 2 디옵터, 3 디옵터를 우리가 경도근시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 없는데 보통 우리가 고도근시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6 디옵터, 7 디옵터 딱 봐도 안경이 굉장히 두꺼운 분들 있죠. 그분들이 좀 고도근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황반변성, 녹내장 이런 것들 때문에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미리 대비해야겠다는 것이 바로 이 기사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근시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동아시아나 싱가포르, 대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보시면은요. 200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였던 근시 유병률이 점점 갈수록 2020년 30% 정도 됐었고요. 2050년에는 무려 전 세계 50% 인구 가까이가 근시가 될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거죠. 이 근시 유병률이 더 이상 이 동아시아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근시란 단순히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우리가 질환으로 인식되고 우리 사회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근시 억제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근시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눈이 나쁘다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정확히 근시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눈의 구조인데요. 우리 눈의 구조는 마치 카메라와 같습니다. 앞에 이 각막이라는 부분이 맨 바깥에 있고요. 그리고 눈에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 이 망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빛이 들어오면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필름에 맺히는 것처럼 우리 밖에 있는 이 물체가 이 수정체와 렌즈를 통해서 요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에 맺히면은 그 정보를 시신경이 뇌로 전달해서 우리가 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빛을 수정체와 각막에서 굴절시키는 말을 했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굴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매질을 만날 때 물체가 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죠. 보시면은 이 각막 또 수정체
이런 부분에서 빛이 꺾어집니다. 꺾어지면서 망막에 맺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굴절의 정도는 디옵터로 표시합니다. 디옵터, 1디옵터, 2디옵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안과 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눈이 나쁘다고 하는데 시력이 얼마인가요? 물어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때에는 시력이 0.2입니다. 0.3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안과 의사들은 그것보다도 디옵터를 중요시합니다. 마이너스 3디옵터의 근시입니다. 마이너스 4디옵터의 근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서 다음번에 가면은 안과에서 "우리의 시력이 얼마인가요?" 묻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우리 애가 몇 디옵터 근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걸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은 지난번보다 이번에 얼마나 더 근시가 진행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의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길이를 우리가 안축장이라고 하고요. 이게 눈의 앞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시라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굴절력에 의한 근시 또 안축장에 의한 근시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굴절력이 지나치게 앞에서 강한 걸 우리가 굴절 근시라고요. 눈이 앞뒤로 길어지면서 즉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죠. 성장하면은 키도 크는 것처럼 또 발도 커지고 눈도 앞뒤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눈이 앞뒤로 길어지면서 요 망막보다 카메라 필름보다 초점이 그 앞쪽에 맺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근시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 근시는 이런 눈이 앞뒤로 길어져 생기는 축성 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디옵터냐고 물어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한 마이너스 1디옵터에서 2디옵터 근시가 되면은 아이들이 그때부터 칠판 보는데 조금 불편을 느낍니다. 그때 한 우리가 시력판에서 재는 시력이 한 0.5 정도, 0.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마다 근시 정도와 시력은 좀 상관관계가 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시력판을 읽을 때 눈을 찡그리고 읽어서 시력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시가 실제로 있지만은. 그래서 아이들의 시력과 이 근시 정도는 반드시 수치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은 근시라는 것은 근시 정도라는 것은 의사가 직접 기계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검안경이나 아니면 이제 안축장 측정 기계로 재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협조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의 눈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알려면은 선생님한테 근시 진행 도수가 어떤지 몇 디옵터인지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카메라 필름에 하는 역할 망막에 빛이 이렇게 맺혀야 되는데 딱 우리 빛이 보면은 카메라 빛이 망막보다 조금 뒤에 맺히죠. 우리가 이걸 멀리 맺힌다 그래서 원시라고 말을 쓰고요. 이 망막에 빛이 딱 맺히면은 이걸 우리가 정시, 발을 정자에서 정시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눈이 앞뒤로 길어집니다. 길어져서 빛이 이렇게 굴절되면서 망막보다 앞에 맺힌 것을 우리가 근시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보통 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빛을 이 앞으로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돋보기 렌즈, 플러스 렌즈라고 합니다. 이걸 돋보기 렌즈로 보통 교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목 렌즈로 해가지고 빛을 뒤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가끔 환자분들이 제 외래 오셔가지고 제가 마이너스 3디옵터의 근시입니다 말하면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의 시력이 벌써 마이너스인가요? 선생님 정말 큰일 난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는 그 시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디옵터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표기를 할 때 원시는 플러스라고 말을 하고요. 근시는 마이너스로 표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3디옵터라고 하면은 보통 원시가 3디옵터만큼 있구나.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면은 근시가 마이너스 3디옵터만큼 있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력은 우리가 1.0부터 해가지고 제일 안 보일 때 우리가 하나도 빛도 못 볼 때는 시력을 보통 빵이라 하고 시력은 마이너스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하는 것은 시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시의 디옵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근시라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눈이 앞뒤로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이 망막이 이렇게 앞뒤로 쭉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초점이 앞에 맺히는 거죠.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보통 한 마이너스 5에서 6디옵터 정도 되는 디옵터에다가 이 눈의 앞뒤 길이는 대개 한 26mm 정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눈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평균적인 길이는 22, 23mm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긴 경우에 우리가 보통 고도 근시라고 보통 학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풍선을 불 때 훅 불면 점점 풍선이 푹 길어지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 풍선이 펑 터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앞뒤로 길어지면은 눈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부가 약해지고 어느 순간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의 망막 보시면은 망막은 요 카메라 필름 요 뒤에 부분인데요. 이렇게 건강한 망막은 색깔도 이렇게 핑크빛에 이런데요. 망막이 얇아지고 위축되고 그러면은 뒤에 있는 혈관이 다 비쳐 보입니다. 즉 눈에 있는 망막, 맥락막 뒤쪽 구조물들이 다 약해지면서 뒤쪽에 가려져 있는 혈관들이 다 비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얼룩덜룩한 혈관이 비쳐 보이는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이제 범문이 안저. 그러니까 우리가 호랑이 보면은 호랑이의 줄무늬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보인다 해서 범문이 안저라는 말을 또 쓰고도 있습니다. 그다음 근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요즘에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된 것인지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근시가 생기는 원인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은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과도한 근거리 작업,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들, 특히 동양에서 많습니다. 동양에서 특히 도시 국가들. 그리고 이 부모가 근시인 경우에는 아이들도 근시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적은 외부 생활, 그러니까 햇빛을 보면서 우리가 애들이 생활하고 놀고 해야지 그 햇빛에 의해서 몸에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우리 안구 성장을 억제해서 근시가 막아지는데요. 집에만 있고 공부만 하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자꾸 근시가 더 진행되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전 세계적인 유병률을 보시면은 서구권에서는 근시 유병률이 뭐 20에서 30% 정도, 많게는 50% 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 이스트에시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나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근시의 유병률이 50에서 60% 정도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어 아시안, 동양 사람들한테 조금 더 근시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고도 근시인 경우는 아이들도 근시가 어렸을 때 생기고 또한 근시 진행이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고도 근시라면 우리 아이들의 눈 관리를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제가 아이들 요즘에 스마트폰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사실은 부끄럽지만은 스마트폰을 꽤 즐겨 보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눈을 스마트폰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이렇게 붓죠. 이렇게요. 작은 화면에다가 작은 글씨를 보다 보니까 자꾸 붓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근거리 작업도 애들 스마트폰 하면 사실은 정말 빠져들죠. 보통 한두 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장시간 눈을 씌워주지 않고 작은 글씨에 가까이 몰두하는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재밌는 통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도 근시가 이렇게 마이너스 5, 6디옵터 정도의 큰 근시가 고도 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하고 제주를 보면은요. 서울이 고도 근시의 유병률이 20% 넘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10%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고도 근시의 유병률이 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얼마만큼 아이들이 밖에서 아웃도어에서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나라 아니고 중국의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지나치게 가까이 봐서 근시가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학교에 이렇게 턱받침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못 보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보면 저희들도 저희 애들도 가끔 보면 막 공부할 때 엎드려서 막 공부하고 막 아니면 누워서 책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누워서 책 볼 때 책을 누가 이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엎드리고 누워서 책 보는 자세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근시를 더 진행시킬 수 있는 자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시아 나라에서 이런 근시 진행 예방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웃도어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컴퓨터 게임 하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이런 것들 나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또 근시 진행 예방 캠페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많이 놀고 하루에 2시간씩 햇빛을 보면서 열심히 놀고 이 20 룰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20분 책을 보면은요. 한 20초 동안 20피트 한 6미터 정도 멀리 있는 거리를 보면서 눈을 좀 쉬어 줘라. 그러니까 눈이 지나치게 긴장해서 가까운 거 보는 데 집중해서 맞춰져 있는데 그걸 좀 풀어 주라는 거죠. 우리도 한 자세로 계속 오래 있으면 근육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트레칭도 해야 되는 것처럼 눈도 스트레칭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근시 억제 방법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뒤에 나오고 있지만은 안약, 그다음에 안경, 렌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근시 지역을 막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들을 캠페인을 많은 나라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서 근시가 도대체 이제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 아이와 어른에서 각각 나눠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눈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크면서 점점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막 태어나면은
아이들의 시력은 0.1도 안 나옵니다. 아주 희미하게 30도 정도 40도 되는 부분에서 겨우 형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태어나는 것인데요. 그런 눈이 한 달, 두 달, 석 달 발달하면서 한 4개월 됐을 때 비로소 시력판의 맨 위에 0.1 정도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게 되고요.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비교적 한 돌 돼야지 이제 한 0.4 정도 시력을 갖게 되고 물건을 잡을 수 있고 쥐게 되고 그다음에 또 친구나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꾸준히 발달하며 성장하면서 결국 한 만 6 세에서 8 세가 되면은 성인의 시력인 1.0에 가깝게 발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시라는 것은 어렸을 때 충분히 눈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자극, 망막에 적절한 자극이 맺히지 못해서 망막에 적당히 성장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식물이 자라려고 해도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햇빛과 물이.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렸을 때 미성숙한 상태 태어난 망막이 성장해서 잘 보려면은 이 선명한 빛 자극이 들어야 되는데 고도근시나 눈에 문제가 있으면은 눈이 앞뒤로 길어지거나 너무 짧아지면은 초점이 망막에 맺히지 않기 때문에 눈이 제대로 발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면은 아이들이 정상만큼 시력이 나오지 않는 약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의 시력은 평생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만 8세가 되면 멈춥니다. 성인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마치 어른 돼서 우유 먹는다고 키 안 크는 것처럼 아이들도 시력이 한 8세, 9세 되면은 어른 정도의 시력으로 완성되고 더 이상 멈추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든지 방치하면은 그 안 좋은 시력이 평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력은 굉장히 저희가 이상 여부를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약시를 일으키는 원인이 굴절 이상, 아까 말씀드린 원시나 근시, 또 안검하수, 눈꺼풀이 처지는 병, 또 사시, 또 선천적인 백내장, 망막 이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검하수 같이 이렇게 눈이 가려 가지고 빛이 눈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거나 아니면 사시가 그 눈에 몰려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외관상 금방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엄마도 애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비교적 빨리 발견되고 빨리 치료되는데 사실 문제는 굴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굴절 이상이 있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은 원래 안 보이는 상태에 태어났기 때문에 안 보여도 이게 안 보이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여야지 이게 안 보이는지를 아는데 원래 안 보이던 애들은 원래 세상이 뿌연가 보다. 원래 세상은 이렇게 흐린가 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이 막 5, 6세 때 돼서 TV를 자꾸 가까이 보든지 찡그리니까 그때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굴절 이상이 아이들 약시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절 이상이 있으면은 이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혀서 이 망막에 자극을 주고 발달을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력도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입체시라고 그러죠. 두 눈이 같이 발달해서 오른쪽에 들어온 상과 왼쪽에 들어온 상을 머리에서 합쳐 가지고 사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입체시인데요. 이 시력 발달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런 입체시도 발달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한눈을 가리고 한눈으로 운전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앞차와 뒤차의 거리가 잘 맞지 않고요. 한눈을 가리고 계단을 내려가면은 이 계단 높낮이가 잘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입체감들이 떨어지게 되고 심한 경우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눈을 같이 잘 못 쓰면은 두 눈이 같이 조절되지 않는 사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물주께서 우리한테 눈을 두 쪽을 준 이유는 그만큼 눈이 우리에게 소중한 장기이기 때문에 한눈은 스페어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치든지 해서 한눈을 잃더라도 한눈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눈을 잃더라도 한눈만으로도 운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족 면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약시 때문에 한눈이 안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의 경우에는 한눈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눈마저 다치게 된다면은 아예 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약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되게 큰 우리한테 어려움과 사회적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제 아예 영유아 검진 데이터를 한번 해 가지고 저희 다른 과 교수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 연구인데요. 시력이 안 좋은 아이들일수록 영유아 검진에서 이 어린이들 셀프 컨트롤 자주로 하죠. 스스로 뭔가 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언어, 사회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제가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데요. 많은 논문에서 아이들의 시력이 안 좋을수록
사회적 발달과 발달이 느린 것과 연관이 있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것들도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학습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시력 발달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아이들 약시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도 근시입니다. 이것은 저희 나라 데이터 아니고 미국의 데이터인데요. 10세 이전에 마이너스 6디옵터 고도근시죠. 6디옵터의 고도근시 환자 178명을 조사해 봤더니 그중에서 무려 70% 가까이가 약시, 시력이 정상만큼 나오지 않는 약시가 있었고 또 그중에서 또 상당 부분 22명은 사시까지 동반돼 있었더라라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발달할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굴절 이상, 특히 고도근시 같은 경우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약시를 유발할 수도 있고 사시를 유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히 발견해서 적절한 시기 안경을 끼워주고 근시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성인으로 넘어가서 성인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시가 진행될수록 눈이 앞뒤로 길어지고 눈이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고도 근시에서는 정상인과 다르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시력과 또 눈 운동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력을 보시겠습니다. 시력 같은 경우에는 망막 박리, 근시성 황반 변성,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것들을 다 고도 근시에서 유발을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눈이 이렇게 앞뒤로 길어지죠. 길어지면서 뭔가 눈에 약한 부분, 풍선이 앞뒤로 푹 길어지면 펑 터지는 것처럼 점점 눈이 길어지면서 이 망막이 약해지고 망막이 약해지고 또 망막도 늘어나면서 망막이 약해진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또 주변부에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망막의 구멍, 망막 열공이라고 하죠. 망막의 구멍과 또 그로 인한 망막 박리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풍선이 펑 터지는 것처럼 근시가 심해지면은 약해진 그 틈을 통해서 구멍이 생기고요. 구멍을 통해서 그쪽에서 이 액화된 유리체가 들어가면서 망막이 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망막 박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망막이 다 들떠 있기 때문에 카메라 필름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고 심한 경우에는 이 안구 자체가 위축이 같이 일어납니다. 위축이 일어나서 외관상으로도 눈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추적 연구 결과 미국에 있었는데요. 이런 고도 근시를 가진 경우가 망막 박리가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40배가 높다고 그래서 40배 높고요. 전체 망막 박리 환자들의 이 40%가 고도 근시와 연관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 근시가 있으면 그만큼 망막에 떨어질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도 고도 근시로 이미 넘어간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항상 말을 하는 게 갑자기 떠다니는 게 날파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반드시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가까운 안과에서 망막에 혹시 구멍이 있는지를 꼭 봐야 된다 말을 하고요. 특히 눈을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시성 황반 변성입니다. 이 보시면은 눈이 이렇게 길어지고 얇아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눈 주변 조직이 약해지죠. 약해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눈 뒤에 있는 이 맥락막이라고 하는 혈관 주도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고요. 그러니까 눈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더 얇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황반 변성입니다. 그리고 이 브루크막이라고 해서 이 망막과 이 맥락막 혈관 조직 주변에 있는 이 두 개를 경계를 지어주는 이 브루크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잘 깨집니다. 깨지면은 이 막이 깨지면서 뒤에 있는 혈관들이 이 망막 쪽으로 자라 들어오는 현상을 우리가 신생혈관이라는데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눈의 시력을 위협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 이 보시면은 이 근시 황반 변성을 가진 50세 여자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예, 제 환자는 아니고 논문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실제 보시면 20년 동안 이분이 어떻게 근시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50세이기 때문에 30살부터 망막을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인에 돼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황반 변성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망막이 약해진 부분인데요. 어렸을 때의 눈이 발달이 멈췄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시면은 계속 근시성 황반 변성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약해진 망막을 통해서 이 위축된 맥락막 혈관 조직을 통해서 망막 조직이 위축되는 것들은 성인이 돼도 계속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도 결국은 30대 때 이랬던 망막이 점점 위축이 진행되어서 나중에는 시력이 0.1도 안 나오게끔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근시성 황반 변성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도근시 환자에서 무려 30, 40%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 근시성 황반 변성이 동반되고요. 근시성 황반 변성 유병률은 일반 인구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1.7%지만은 고도근시 환자들에서는 무려 49%입니다. 굉장히 높죠. 거의 20배 이상 높은 거죠. 그래서 근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고도근시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빨간 부분 보이죠? 이게 바로 신생혈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망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혈관 조직이 구멍이 난 브루크막을 통해서 망막 안으로 자라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맥락막에 있는 혈관 조직이 망막 안으로 자라들면서 이 신생혈관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혈장 물질이 새고 하면서 망막이 붓습니다. 붓고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게 우리가 안구 OCT라 해서 이 망막을 단층을 찍는 것입니다. 찍는 기계인데 이렇게 원래 정상은 예쁜 샌드위치 레이어 케이크처럼 이랬어야 되는데요. 고도 근심 분들은 눈이 앞뒤로 기니까 망막도 이게 움푹하죠. 움푹하면서 뒤에서 신생혈관이 안 좋은 혈관이 이 안으로 자라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또 실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망막이 붓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녹내장의 위험도 생깁니다. 녹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시면은 시신경이 점점 망가지는 걸 녹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상판이라고 해서 결합 조직이 있는데 사상판은 신경이 무수히 통과하는 판 같은 조직입니다. 근데 사상판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고도 근시가 되면은 눈이 앞뒤로 길어지고 주변 지지 조직이 약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신경을 지탱해 주는 지지 조직인 사상판도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판을 지나가는 이런 시신경 다말들도 같이 손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녹내장인데요. 보시면은 이 경우에도 보면은 근시가 점점 진행되면서 주변에 이렇게 시신경이 위축된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경이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내장 발생 위험은 고도근시에서 무려 2.5에서 3배 정도 높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요. 고도근시 환자의 10년간 녹내장 유병률은 13.3%, 즉 다시 말해서 100명의 우리가 고도근시를 보면은 10년마다 13명이 새로 녹내장이 생긴다는 얘기죠.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도근시 자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녹내장의 리스크를 굉장히 높이고 또 이런 것들이 과속화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백내장과 연관도 있습니다. 고도근시 환자들은 중등도 근시 환자보다 백내장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고도근시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 위험이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3배 이상, 또 중등도 근시 환자는 2.9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앞뒤로 이게 길어지면서 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변화들이 우리 수정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정체가 이렇게 혼탁되고 백내장이 빨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망막, 박리, 녹내장, 또 백내장, 황반변성 이런 것들이 사실 각각 일하면 좋은데 같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의 원인은 고도 근시로 인한 안축장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어떤 기계적인 변화, 눈이 약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은 바로 실명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난 통계인데요. 전 세계적인 인구를 봤을 때 2000년도에는 이 고도 근시로 인한 실명 인구들이 약 130만 명이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요 하얀색 바는 이거는 이제 저시력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시력은 보통은 우리가 시력이 한 0.3 미만, 시력판에서 0.3을 못 보는 경우를 저시력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블라인드 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회적 정의에서는 한 0.05 정도를 못 보면은 우리가 실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판에 0.1도 못 봐서 절반 정도는 가까이 와야 겨우 보이는 정도의 시력을 우리가 실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실명 인구가 200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130만이었지만은 지금 2020년도에는 그런 실명 인구가 고도 근시로 인한 실명 인구가 300만이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50년도에는 무려 고도 근시로 인한 실명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800만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고도 근시에 인한 실명 인구가 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력뿐만 아니라 눈의 안구 운동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처럼 눈은 이렇게 눈을 싸고 있는 뼈, 이거 안와라 하는데요. 안와라는 뼈 조직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렇게 앞뒤로 길면은 어떻습니까? 이 제한된 뼈로 된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눈이 앞뒤로 길게 있으면 눈이 잘 움직일 수가 없죠. 공간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눈 길이가 앞뒤로 길어지면서 눈을 움직이는 근육도
있지 않고 자꾸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되면은 눈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시가 발생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고도 근시가 있던 분이시고요. 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눈이 굉장히 안으로 몰려 있어서 이 몰린 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 볼 때도 위로 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볼 때 바깥으로 못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이 고도 근시 환자들의 이제 MRI, 눈 MRI 사진인데요. 눈이 앞뒤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꽉 눈이 채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통은 눈 근육이 여기 이렇게 눈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수평 수직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눈이 앞뒤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재위치해 있지 않고 눈에 눌려 가지고 이 근육이 안쪽으로 빠지든지 아래쪽으로 밑으로 처집니다. 처지면서 재위치해 있지 않으니까 눈이 제대로 근육이 눈을 움직이는 기능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눈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고도 근시에 의해서 생기는 사실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이 무거운 눈 증후군, 영어로 이제 헤비 아이라는 헤비라고 해서 무겁다 눈, 그래서 헤비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고도 근시에서 눈이 앞뒤로 길면서 이런 생기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수술로 사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육이 위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요 근육과 요 근육을 당겨서 이렇게 실로 묶어주는 이런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고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눈의 움직임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아 아이들을 접근할 방법이 있고요. 또한 성인을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봤을 때는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미 이제 고도 근시가 되는 어른들에서는 근시 합병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근시가 계속 진행했을 경우에 성인이 돼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망막병, 그다음에 망막 박리, 백내장, 녹내 이런 것들이 많게는 우리가 뭐 100배에서 적게는 2.5배까지 증가를 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부모님이 고도 근시였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근시가 빨리 생겼고 진행 속도가 빠른 것 같다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근시 억제 치료를 해볼 수 있으면 단순히 그냥 경과만 보면서 안경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근시를 더 늘지 않게 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안약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약 이름은 보통 우리가 아트로핀이라고 합니다. 아트로핀은 우리가 이제 눈에 있는 이제 무스카리닉 수용체라는 부분에 결합을 해가지고 안구 성장을 억제해 준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렌즈가 있는데요. 렌즈는 여러분들 뭐 이제 안구에 하면 드림 렌즈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때 렌즈를 껴서 이 렌즈가 눈을 눌러주는 겁니다. 눈을 눌러가지고 낮에 렌즈 안 끼고 안경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드림 렌즈인데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나오기도 했고요. 또 안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근시 진행 억제 안경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또 근시 진행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것을 제일 편애하는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어린아이들은 렌즈를 끼기 어려운 나이도 있겠죠. 3살, 4살 렌즈 끼기 어려운 아이들은 안경을 먼저 해볼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경우는 이제 안약 넣고 따갑다고 불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렌즈나 또 안경도 방법일 수 있고요. 또 사회성이 너무 좋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뛰어놀기 좋아해서 안경을 끼기 싫어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잘 때만 끼는 또 드림 렌즈.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올소 K 렌즈라는데요. 그런 렌즈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시 억제 방법을 쓸지는 사실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안과에서 선생님과 같이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근시가 이렇게 나빠지겠지만은 뭔가 우리가 이제 뭐 드림 렌즈나 아니면은 아트로핀이나 뭐 안경 이런 것들 했을 때 그 커브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성장기 때 아이들이 키가 크면서 눈도 앞뒤로 길어지면서 성장기 때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막 성장할 시기 있죠. 한 이제 5세에서 6세에서 보통은 12, 13세 정도 그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근시 정도를 파악해서 아이들의 커브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한다 싶으면 그것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저희 이제 안과 검안사분과 같이 사진을 찍었던 것인데요. 1년에 한 번 성인들은 안과 검사
안저 검사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안과에 가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옛날처럼 이제 눈 동자에 약을로 동자를 틔워 가지고 운전도 못하고 불편해하고 요즘에 기구가 워낙 좋아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턱만 대면은 자동적으로 녹내장의 어떤 가능성이나 또 황반 변성이 있는지 망막에 구멍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해 드리는 것은 어른들은 특히 뭐 고도근시가 없다 하더라도 1 년에 한 번 정도 안과에서 이 안저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성인성 질환, 녹내장을 포함해서 많은 질환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시, 단순히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이게 나중에 성인에 대해서 우리 고도근시는 많은 질환과 망막, 박리 또한 황반 변성, 녹내장 등과 연관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실명의 위험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고도근시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관심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도근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하지만은 저희가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근시는 단순히 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방이 필요할 수 있고 성인들은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또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한 이미 내가 고도근시가 있는 성인이 계시면은요. 적극적으로 1 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또 받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희님 안녕하세요. 근시를 가지고 있는 이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근시를 이제 먼 것은 잘 안 보이고요. 가까운 것은 다 보이는데요. 시력 검사 때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난시도 혹시 마이너스가 있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근시는 기본적으로 눈이 좀 이제 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리 볼 때는 초점이 안 맞습니다. 하지만은 물체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초점이 눈에 비해서 앞에 있던 초점이 물체가 가까우면서 점점점 뒤로 가기 때문에 가까운 거는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근시가 있는 분들은 요렇게 안경 벗고 가까이 보면은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멀리는 안 보이지만 가까이는 보일 수 있는 맞습니다. 근데 어 근시는 아까 제가 표기를 마이너스로 한다 말씀드렸고요. 원시, 근시의 반대는 표기를 플러스로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력은 마이너스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난시도 우리가 표기를 할 때 마이너스 볼을 씁니다. 근데 물론 난시 유럽 같은 경우에 난시를 플러스 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난시도 우리가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확한 거는 마이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디옵터 마이너스 2 인지 3 인지 그러니까 근시와 마찬가지로 부호보다는 뒤에 있는 숫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우혜 님 안녕하세요. 3년 전에 망막 열공으로 레이저 오른쪽 치료했는데 재발이 걱정됩니다. 시력은 좋은데요. 모든 이제 망막 열공이 근시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한 4에서 50%가 고도근시와 연관된 거라 볼 수 있고 절반 이상이 고도근시와 연관된 건데 고도근시와 연관되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분들은 다치든지 생길 수가 있고요.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아토피가 심한 분들도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하신 분들은 특히나 제가 권장해 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1 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에 가셔 가지고 혹시 다른 데 구멍이 새로 생긴 데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날파리, 비문증이라 하죠. 우리 비문증이 있는데 비문증이 갑자기 없다가 확 생기든지 아니면 있는데 갑자기 개수가 1 개, 2 개였는데 어느 순간 10 개, 20 개로 확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시야, 우리가 보이는 범위죠. 시야라고 하는데 보이는 범위가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면은 반드시 안과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안과에서 "선생님 괜찮네요. 지금 망막에 문제가 없네요."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오늘은 분명히 비문증이 10 개, 20 개였는데 다음날 보니까 30 개, 40 개가 확 늘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가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들여서 확인을 해 보는 게 사실은 더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강나연 님 고도근시와 중등도 난시가 있고 저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난시가 있으면은 선명하게 안 보인다고 하던데 디옵터에는 근시만 반영되어 있나요? 근시와 난시는 별개로 보면 되나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경에는 사실은 이제 근시 도수도 있고요. 난시도 있는 경우에는 난시 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시는 다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유를 하면은
축구공이 있는데 이게 동그래야 되는데 공이 럭비공처럼 앞뒤로 찌그러진 거 있죠. 위아래가 다른 거. 그걸 난시를 합니다. 그래서 축구공같이 눈이 구형인 경우에 난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럭비공처럼 약간 좀 눈이 찌그러진 것처럼 난시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난시가 있으면 뭔가 상이 초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시가 있으면은 이 위에서 맺히는 빛과 양옆에서 맺히는 빛이 초점이 좀 다르겠죠. 이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럭비공처럼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선명하게 잘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복시가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물체가 겹쳐 보인다고 예를 들어 물체가 위아래로 퍼져 보여 수직 복시가 있어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복시가 있으면 먼저 우리가 한눈을 가려보고 그다음에 종이 구멍을 뚫어서 피노를 만들어서 봐라. 그래서 만약에 한눈을 가려 여전히 둘러 보이고 종이에 구멍을 내서 구멍을 봤을 때 복시가 좋아지면은 그것은 한눈 복시, 난시 때문에 생기는 복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경에는 근시, 원시 도수뿐만 아니라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난시 도수도 별도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난시가 없으면 난시 도수가 빵이면은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UKS님, 네. 도수를 자세히 적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OD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이고요. 그다음에 OS라는 것은 우리가 왼쪽입니다. 이제 안과에서 쓰는 전문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먼저 이제 앞에 나온 마이너스 8.5가 이 근시 도수고 뒤에 나온 C가 실린더 값이라고 해서 전문 용어로 난시라고 저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온 것은 이제 AX는 난시 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UKS S님은 마이너스 8.5디옵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보통 저희가 5에서 6디옵터가 넘어가면은 고도근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도근시의 범위에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옵토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안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안저 촬영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옵토스는 이 안저를 볼 수 있는 촬영 기기 이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망막에 호랑이 무늬가 있고 그래서 망막이 이미 약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막 뒤쪽에 있는 혈관들이 비쳐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법문이 안저라고 한다. 그래서 호랑이 무늬가 있고 이제 OCT 단층 촬영을 해서 보니까 망막이 많이 얇아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신경도 역시 고도 근시 때문에 약해진 부분이 있다고 답을 주셨고요. 일단은 레이저 포토 코아귤레이션은 사실 요거는 전문 용어인데요. 망막에 우리가 이제 레이저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막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도 근시 때문에 망막 주변부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레이저를 해서 약한 부분 주변에 압정을 박는 것입니다. 그 약한 부분이 더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걸 하고서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피곤하면은 광시증, 눈이 번쩍번쩍거리는 광시증이 있는 것 같아라고 주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포토피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광시증이 생기는 이유는 망막에 물적인 자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적인 자극. 그러니까 고도근시가 있으면은 유리체, 눈은 이 빈 공간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구에는 젤리 같은 물질이 차 있습니다. 젤리 같은 물질 우리가 유리체라는데요. 이 고도근시는 이 유리체가 젤리 같은 물질이 빨리 액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변성이 와서 액화가 되면서 이게 점점 망막하고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자꾸 망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번쩍번쩍거리는 어떤 빛, 번쩍임, 그걸 우리가 광시증,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시증이 있다는 것은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고요. 근데 만약에 광시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광시증과 더불어서 만약에 비문증이 생기든지 아니면 시야가 가려 보이면은 이런 경우에는 한번 안과에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뭐 한 6개월 전에 갔다 왔을 때 선생님이 1년 뒤에 오세요라고 했었을 때 갑자기 뭔가 광시증이 심해지면서 떠다니는 게 있다. 그러면 1년 뒤에 그 다 치워서 갈 필요가 없고요. 중간에라도 한 번 정도 가셔서 다시 한번 망막이 괜찮은지를 확인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표준성님, 네. 어린이나 청소년이 고도 근시라면은 아트로핀 저만 또 드립 렌즈가 도움이 되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처럼 어린이와 이 성인은 근시에 대한 접근이 서로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력이 발달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고도 근시라면은 근시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가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아트로핀 저만이나 드립 렌즈 또는 안경 등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력 발달이 다 끝난 어른들은 이미
갑자기 도수가 확 나빠지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년에 한 번 정기 검사, 안전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황반변성, 녹내장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지를 주기적으로 보고 빨리 이상이 있으면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나이아나 브라우니 님, 고도 근시와 고도 약시가 제일로 힘들었다고 답을 주셨는데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었고요. 한 2 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2 학년인 것 같고요. 요즘은 더 어려져서 걱정입니다. "아기용 렌즈가 있을까요?"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고도 근시가 있어서 어 이제 아마 이제 약시를 치료받고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안경을 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기용 렌즈가 이제 보통은 렌즈가 있습니다. 애들도 렌즈를 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소아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아이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서 아이들은 보통 어른들 백내장 수술하면은 인공수정체를 넣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인공수정체를 넣지 않습니다.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경우에 다른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서 이 렌즈를 끼거든요. 예, 렌즈를 끼기 때문에 아기들도 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근시 억제용 렌즈는 쪼끔 다릅니다. 그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안구를 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압박을 시켜주는 이제 우리가 올소 K 렌즈, 드림 렌즈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마이사이트라고 해서 소프트 렌즈이긴 한데요. 이 근시 억제를 위해서 특화된 또 소프트 렌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렌즈를 이제 애들도 낄 수가 있는데 애들은 이제 보면은 아주 어린 나이에는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제 아이가 어린 나이다 싶으면은 사실은 이제 안경이나 아니면 좀 아이들이 이제 아트로핀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렌즈는 이제 아이들이 협조가 좀 되고 관리가 좀 될 수 있는 나이에 고때 정도 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UKS 님, 사시 환자가 가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시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주셨는데 이 사실 딱 부러진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시 정도에 따라도 다 다를 수 있고요. 사시가 또 내사시인지 외사시인지 따라서 약시 발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사시인 경우에는 약시가 잘 발생을 하지 않고요. 주로 약시는 이제 내사시에서 좀 더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시가 있는데 가림 치료도 잘하고 사시를 잘 치료했다면은 발견 시기가 또 적절했다면 어렸을 때 잘 치료했다면은 사실 약시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더 발생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어른처럼 눈의 발달이 끝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들은 특히나 자기가 불편을 해도 그 불편을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상태에 태어나서 발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관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자광 님, 안경이나 렌즈 말고 특별히 관리해야 될 생활 습관이 있나요? 아마 이제 아이들에 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고도 근시로 오면 반드시 어머니께 하루에 1-2 시간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지나치게 핸드폰 보는 거, 누워서 책 보고 엎드려 책 보고 하는 습관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시를 더 늘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책을 보고 야외 활동을 하는 것들이 좋은 생활 습관인 것 같습니다. 햇살님, 생후 50일이 지낸 신생아가 항상 누워서 있는데 천장에 있는 형광등이 해롭지 않을까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형광등 불빛이 아주 강하지만 않는다면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부셔서 눈을 못 뜰 정도로 막 그렇지 않는다면은 크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체를 보여주고 건강에도 발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람늘보님, 고도 근시에서 라섹, ICL 같은 굴절 교정 수술이 가능한가 주셨는데요. 이제 고도 근시도 가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각막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막이 두꺼운 분들은 우리가 라섹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동공 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공 크기가 만약에 이제 또 작고 각막도 충분히 두껍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라섹도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각막이 이제 얇거나 그래서 아니면 고도근시도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굉장히 심한 고도근시라면 그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안내 렌즈 삽입술 ICL을 보통 해서 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선생님과 상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나영님, 아버님은 정시이고요. 정시란 것은 이 망막에 초점이 딱 맺는다는 것이죠. 좋은 것이죠. 이제 안경을 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출산을 하시고 눈이 나빠졌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출산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린 나이부터 저와 언니, 오빠 모두 근심해 주셨는데요. 출산 자체가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보통은 되게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영향보다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출산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때는 혈압이나 여러 가지 임신 중독증이나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망막을 붓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임신 중독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라고 해서 뇌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가 일시적으로 부종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출산 자체가 영구적인 변화를 주거나 일시적인 눈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 나이부터 저와 언니 모두 근심이다 해서 아마 본인이 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향들은 출산과 그런 고도 근시 자체가 출산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눈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은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잘 극복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라님, 고도 근시에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 사실은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 어떤 영양제를 먹여야 될까 묻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좀 아직까지는 영양제가 근시 진행 억제를 한다라고 딱 부러지게 나온 건 없고요. 이걸 먹으면 황반변성이 안 생깁니다라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딱 부러지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오메가3, 루테인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눈 건강에는 다 이제 좋을 수는 있지만은 딱 부러지게 고도 근시 환자에 특화된 영양제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님, 망막병성 레이저를 했는데 근시 때문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예. 눈이 나이 들어서 계속 나빠진다고 하는데 일반 근시가 고도 근시로 진행할 수 있나요? 근데 요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이 들어서 눈이 앞뒤로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은 백내장이 오는데요. 백내장이 오면은 근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절력이 변화하는 거죠, 수정체에서. 그래서 굴절력에 의한 근시가 생길 수 있는데 눈이 앞뒤로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시성 황반 변성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눈이 앞뒤로 길면 눈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황반변성 레이저를 하셨고 근시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꾸준한 어떤 그런 관리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네. 오영도님, 교수님 욕실 바닥에 타일 하얀 줄이 가끔 위로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증상일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사실은 요것만 가지고는 어떤 증상인지는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제 부등실 수도 있고요. 입체감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타일 줄이 휘어져 보이면은 망막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부자 건강 행복님, 고도 근시 환자입니다. 마이너스 12디옵터 오른쪽, 왼쪽 마이너스 8디옵터 굉장히 고도 근시인데요. 안경 맞출 때 중간 도수로 맞추는 게 더 좋은가요? 기능성 맞추는 게 좋은가요? 주셨는데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들이 고도 근시면은 일부러 고도 근시 진행을 하지 말라고 근시를 빼고 막 근시를 낮춰서 처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최근 논문에 의하면은 그런 방법은 근시 진행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망막에 선명한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런 망막에 흐린 상을 줬을 때 제대로 안 맞는 안경을 끼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더 근시가 진행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는 자기 도수에 맞게끔 아이들 경우에는 시력 발달하는 아이들 경우에는 도수에 맞게끔 안경을 탁 껴주는 게 제일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시력 발달 다 끝난 성인의 경우에 좀 다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장 편한 도수로 보통 안경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노안이 왔습니다. 한 50대 정도 노안이 이미 와가지고 가까운 게 좀 뭔가 불편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수를 약간 줄이면은요, 12디옵터를 한 10디옵터 줄이고 한다면은요, 가까운 것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성이란 말은 어떤 거냐면은요, 보통 위에는 멀리를 보고 아래는 가까이를 보게끔 맞추는 걸 보통 기능성 안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기능성 안경을 끼고 있어요. 노안 때문에 저도 불편해서 가까운 거 볼 땐 끼고 있는데요. 기능성 안경을 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도 잘 볼 수 있고 가까이도 잘 볼 수 있는 거기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한 가지 방법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기능성 안경은 보통 끼면은 적응하는데 보통 한두 달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면 좀 어지럽어요 처음에는요. 이런 고런 단점만 이제 극복할 수 있으면은 노안이 온 성인에게는 이런 기능성 안경이 멀리 가까이를 또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근시는 단순히 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질환으로 인식이 돼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이 우리 아이들의 눈이 평생 100 세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관심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